MB 정부의 공작 도대체 어디까지 왔냐? 공작명 연어, 공작명 데이비슨. 우리 일부에서 잠깐 소개했거든요. 데이비드슨. 데이비드슨이야? 아니 네. 영어로 데이비슨. 오, 네. 데이비드슨이 어디 있어요? 한국말로 풀어서. 예. 예, 이게 이게 들어가시기 전에 예. 일부 뉴스 브리핑 때 온 문자예요. 김석희님, 와 오늘 봉도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시원하게 와닿아요. 김용옥님, 도울 선생님 아니시죠? 그래서 도울 선생 아니시죠? 광고 길어도 꾹 참고 언니 뉴스 기다렸어요. 아, 네. 예. 봉도사님, 네. 이렇게 여러와 같은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군요. 예. 이게 공작명 연어, 예, 그리고 공작명, 저는 데이비드슨. 네, 한국말로 작전명이죠. 풀어서 이게 작전명인데요. 공작명 연어는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공작입니다. 근데 왜 연어냐? 봉화로 돌아가셔서 연어가 원래 이제 산란기에 이렇게 알을 낳으러 자기 있던 곳으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봉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연어로 공작명을 붙였고요. 아 그래요? 저는 해외에 있는 그 증언들 관계자들 다 소집해서 그런 돌아오라.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조롱 섞인 작전명이에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어. 그다음에 공작명 데이비드스는 DJ. 그 DJ를 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그동안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잖아요. 이들이 연어와 데이비드슨 공작에 쓴 돈은 일반 특활비가 아닙니다. 대북 특수공작금. 예, 대북 공작금 10억여 원을 말하자면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를 캐기 위해서 부당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웃긴 거는요. 필리핀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대북 비리 금액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국정원이 참 가짜 뉴스도 잘 입수해. 예,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가짜 뉴스가. 근데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진짜 필리핀으로 요원을 급파했대요. 그래서 필리핀 당국에 그 혐의자를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가 쉽지 않잖아요. 국제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뇌물까지 받죠. 범죄인 인도가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그럼 범죄인인지 특정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명해서 그 비리를 가지고 떠난 그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필리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데려왔어요. 조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공작. 얼마 썼대요 거기다가? 10억여 원이니까. 10억. 우리가 지금 저는 10억 그래서 별 얼마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조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10억이면요. 10억이면 연봉 5천만 원짜리 그 직장인이요. 10억 만들려면 한 20몇 년 걸려고 쓸 거 다 만들지도 못해요 결국 살면서. 네, 그리고 그 수치상으로만 가능한 돈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10억 그런 감이 없습니다. 10억이나 1조나 10조나 저에게. 웬만하면 평생 만져보기 힘든 불가능하죠. 그런데 DJ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하세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기억하죠. 2008년에 독일까지 가서 독일 국세청장에게 조세 피난처인 리텐슈타인 공국에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내놔라.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는 그 얘기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이 나중에 주성영 박주원 진실 게임으로 최근에 난리가 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DJ 비자금을 캐기 위해서 독일로 날아갔고 그다음에 국정원은 미국에 DJ 비자금이 있다는 또 첩보를 입수하시고 조사를 만방으로 해보았으나 이 또한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요 MB 정부 공작을 보면서 확실한 게 밝혀진 게 그동안에 DJ 비자금 온갖 소문이 다 있었잖아요. 그 소문의 진원지가 결국은 국정원이었고 또 그 소문을 잠재워 준 것도 역시 국정원이었다. 그래서 이게 국고 특수 대북 공작금 10억여 원을 쓰고 노무현 대통령과 DJ의 그 무고를 증명해준 국정원 공작 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똥물뱅이 5개. 그래 잘했죠. 그리고요. 그 한겨레 20일 특종인데 군사이버사령부가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잖아요. 33명이 저 들어갔어요. 또? 아니 근데 그게 작전 실행만 나왔는데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막 나왔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온라인상에 이거는 이제 3만 명. 군 사이버 사령부가 만든 블랙리스트고 지금 그건 뭐 문체부 블랙리스트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다양한 블랙리스트 중에 근데,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국정원 참 잘했었는데 그 군 사이버 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전명은요. 빨간 펜. 빨간 펜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국정원 참 잘했어요. 빨간 펜 동그라미 5개. 근데 이게 지금 죽겠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블랙리스트가 너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실 정도가 된 것 같고 국정원의 특활비 건도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문제되는 게.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고발 당했나요? 여러 건 당했죠. 아니 근데 저는 최근에 고발 당했는지 궁금한 게 국정원 특활비가 MB 정부 때 MB와 영부인에게 매달 1억씩 갔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총 60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발했나가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요즘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국정원 그 공작금, 그다음 특활비 이거를 묶어서 지금 5억 5천 들어갔다라는데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검찰이 지금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윤옥 씨와 MB에게 직접 들어갔다. 그리고 이것을 원세훈이 직접 전달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병채 부인도 여기에 전달책이다. 그 펜트하우스 주인. 그렇죠. 펜트하우스 주인.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몇 주 전서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의혹은 우리한테 들어온 제보는 이 돈이 해외로 나갔다. 그래서 스탠포드에 간 200만 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걸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어요.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빨간 펜 받았어요? 이미 빨간 펜이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대목이 중요한 게 10억을 계산해봤어요. 제가 한 달에 얼마씩 적으면 고란 기자님? 저 사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빚갑니다.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직장인들이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해도 200만 원 적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힘들어요. 특히 애가 생기면 200만 원씩 적금을 한 거를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200만 원씩 적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44년이 걸려요. 그런데 44년 동안 실업 상태가 한 번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너무 많았고 150만 원 줄였어요. 적금을. 그랬더니 55년 걸려. 우리 축구 난 다음에도 계속 보여야 돼. 근데 저는 그 영화 1987 보셨잖아요. 영화 1987 보면 거기 이제 주요 사건이 그 당시 대공처장이 물론 경찰 소속입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종북으로 몰기 위해서 간첩단을 그때는 간첩이요.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간첩단을 조작하려고 애쓰는 게 그 사건이었잖아요. 박정원이요. 대공처장이. 똑같은 비슷한 일이잖아요. 너무 김대중 대통령의 비위를 캔답시고 국정원을 풀었을 때는 똑같은 일이고 또 1987 보면 장세동 역할을 맡은 문성근 씨가 맡아서 하필은 문배우님은 근데 잘 어울리시더라. 근데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요. 그러면 안기 부장이 호텔 스위트룸 앉아놓고 거기서 돈가방 쌓아놓고 돈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공작 시키잖아요. 대공처장도 거기 불려가서 원세훈 전 원장도 호텔 스위트룸 1년 빌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1987에서 수십억이랬잖아. 스위트룸이. 1987에서 했던 게 2009년에도 그대로 했던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요 스위트룸은 어떻게 생겼나? 뭐 설탕 뿌려놓은 거 아닐까? 아니 영화 안 보셨구나. 영화 보면 아니 근데 그거는 일부분인데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 못 봐서 호텔방인데 호텔방은 보통 침대만 있는데 영화에 보면 로비가 있잖아요. 로비가 스위트룸이요? 네. 설탕 뿌려져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아침에 스위트룸 얘기 나왔으니까 옆으로 살짝 세면 스위트룸이 S잖아요. 최순실도 S니까 최순실이 스위트룸에 자주 갔을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리고 S로 시작하는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방산 비리가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갑자기 지금 제가 추적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무기 회사 있잖아요. 미국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소문은 많이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만난 걸 사진으로 봤어요. 누군가가. 지금요. S가? 암호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작전 연어 그런 거 청취자분들 헷갈려요. 왜요? 아니 제가 간단해요. 방산 비리를 지금 이 검찰에서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산 비리를 또 추적하고 있다. 근데 사진을 보셨다고요? S가 거기 있는?
그럼요. 그런 거 S가 S에서 R을 만나는 그런 근거 없이는 우리가 안 그거 움직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때 최순실 사태 나왔을 때도 진짜 큰 줄기는 방산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밝히느냐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그 나왔었는데. 얘기해 줬잖아요. 노승일 씨가 정윤아를 만났더니 야 누구 친해? 그다음에 그 법무장관 누구죠? 황교안 친해?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유라 표현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아빠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어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정윤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진짜.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게 너무 실감이 되는 거 있죠. 그럼요. 이 얘기를 공중파 라디오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 실제로 실감.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추적 중이다. 그렇죠. 네. 아니 제가 그 제2모 방송국에 가서도 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소문도 일정 부분 뭔가 있는 건가요? 단서가 그 최자매 일가 중에 아들이 그 알사와 관계된 로비스트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분명히 최 씨는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방산 비리 너무 커서 우리 이 정부 내 그 적폐 세력을 걸르고 그래도 방산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뿌리는 잘 끄집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방산 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도 높게 비판했잖아요. 이건 반역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죠?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방산 비리 수사를 못하잖아요.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제가 1월 4일 날 제2모 방송국에 가고 MB는 특활비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예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알게 추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노스트라봉이라잖아요. 봉스트라다무스. 봉스트라다무스. 그리고 제가 또 그리고 2주일 있다가 앞으로 여성 이름이 2명이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김윤옥 나왔잖아요. 곧 이병철 나올 거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뭐지?라고 오늘 했는데. 저도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이미. 방청객 무드로 돌아서겠다 그러는데 오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전이 귀여워 죽겠어. 깨물어 먹고 싶어. 그리고 아침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 단독이었는데 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뒷조사를 해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비정상의 정상화 어떻게 돼요 이게. 자 3480님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했는데 듣고 있으니 소름 끼쳐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뒷조사를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 뒷조사를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름 끼치는 소름 끼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게 연호 공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아직도 가짜 뉴스는 돌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그럼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런 소문 더하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출동했다까지만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 국정원이 우리가 이렇게 뒷조사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아무 비리 없더라. 김대중 대통령 비리 없더라. 이걸 밝혔으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한 건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연어 공작이나 데이비드슨 공작을 진행하게 된 것이 촛불 집회 이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MB 지지율이요 떨어지니까 폭락하죠. 8% 그러니까 10% 이렇게. 민주개혁 진영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시작한 공작들입니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를 뒷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보 개혁 진영, 민주개혁 진영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만천을 밝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어머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결백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아니 지금도요. 그 가짜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를 갖고 문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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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를 옆으로 하면 만수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요 그 문수르 씨라고 막 돌아서 저희 금괴 하나씩만 나눠주세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금수저 하나만이라도 나눠주고 금수저 물구라도 좀 다녀보게. 그 있잖아요.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는 거. 자 다음 뉴스 고란 기자님. 현직 검사 성추행 피해. 아니 사실 이게 안태근. 어머 검찰국장. 사실 이 검사 서지현 검사 이제 어제 아침에 보도가 나올 땐 서아무개 검사 그다음에 안모 검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름이 다 그냥 나왔죠. 서지현 검사 이분께서 어제 아침에 그 검찰 내부 통신망 2플러스라는데 글을 올리셨어요.
그 미래 범죄의 용기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쓴다라면서 본인이 날짜도 아주 적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8년 동안 용기 있는. 8년 동안 잊지 못하고 계속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성추행이 벌어진다는 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장례식에. 네. 장례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모 검사 이름이 아예 다 나왔으니까 말할게요. 안태근 검사라는 분이 와서 강제 추행을 한 거죠. 뭐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 엉덩이를 만지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정말. 라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굉장히 많이 파장이 됐고 어제는 저는 정말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게 어제 JTBC 방송에 직접 나오셨어요. 본인이. 아하. 나와서 본인이 직접 그 상황을 증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받았던 피해와 본인이 왜 이런 이렇게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택은 실검 1위에 오르셨더라고요. 뭐 서지현 2위쯤 되시고 그다음에 같이 있었던 이거 사건을 덮고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 최교일 이분의 이름까지 이제 다 오르내리면서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 아침에 보니까 사안이 굉장히 엄중함을 알고 있다. 관련자를 확실히 처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택은 누가 좀 검색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택은 검찰국장 그때 이제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돈봉투 만찬 때문에 지금 그 그만뒀어요? 네. 옷을 벗었어요? 검사 옷은 벗었습니다. 예, 본인이 그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안수한다 그러면 뭐 그런 거를 받으면서 검사 옷도 벗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미량을 생각나게 하는. 서지현 검사가 되게 화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서 이런 그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해자가 종교를 통해 회개하고 종교로 구원받았다 간증하고 다닌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지. 도대체 누가 용서를 해주고 누가 구원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 그건 이제 술 드셔서 기억이 안 나서 피해자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목이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도연이 나오다 기절하잖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잘못된 회계론이죠. 예.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 그 서지현 검사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의 범죄를 어설프게 처벌하면 미래에 더 큰 범죄에 용기를 주는 그렇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했네요. 거기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셨고요. 이제 이분이 얼마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8년 동안. 8년 동안 고민해서 내부 통신망에 올렸고 이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만으로는 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주위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만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왔다라고 했는데 글을 쓴다는 것도 물론 엄청난 용기지만 직접 나온다는 건 정말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용기거든요. 근데 너무 가혹한 용기를 우린 그 요구한 거고 어찌 보면 내부 통신망에 쓰면 저거는 거짓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그 용기에 박수를 고란 기자님 울라 그랬어. 난 너무 다시 우세요. 울고 싶은데 울어야 돼요. 엉엉 우세요. 엉엉. 네네. 왜냐하면 같은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동병상련의 그 감이 있겠어요. 기자들도 여기자들도 이런 성추행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늘 유야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게 딸 같아서 그렇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캐디 의장 캐디 벌어진 거지만 죄송한데. 당시 상황에서도요. 정말 몇 가지 황당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때 장례식장을 지적했지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사들이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절 언니. 말리지 않은 얘기는 우리 3부에서 계속 하시죠. 벌써 끝났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박상민님, 정말 썩어 빠진 검찰. 권력으로 얼마나 여검사들을 휘둘렀을까요? 정말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안택은 그때 당시에 만약 문제가 됐더라도요. 검찰한테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리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정말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다른 검사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 누군가는 봤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그러면 사실상요.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방조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강제 추행에 있어서. 물론 서지현 검사님 말씀만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특정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정지을 수. 저 정도 인기면 특정지을 수 있어요. 강제추행죄로 특정을 짓는다고 치면 이건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거든요. 공소시효도 아직 남았어요. 어머머.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묵과했다. 더구나 2010년이면 어린 여검사예요, 사실은. 그러면 정말로 그 자리가 만약에 진짜 뭐 혹시라도 술에 취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서 민망한 자리다라고 하면 뭐 기자 헛기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검사 잠깐 얘기 좀 하지 누가 데려가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서검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상당 시간 지속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말렸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더 이후에 더 화가 나는 건 뭔가 뭐 이문정 검사님도 그랬었고 문제를 좀 삼았어요. 그랬더니 서 검사님 주장으로는 그 이후에 인사 불이익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표현에 따르면 전부 환각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무도 뭐 안 보는 척, 안 보는 척, 그러니까 못 본 척 한 거죠.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그래서 그 이문정 그 검사님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누구냐 누구 하니까 이분은 걱정이 된 거죠. 이게 어린 상황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2차, 3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또 뭔가 또 불이익도 걱정이 됐고.라고 해서 자기 상사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야 내가 사과를 받아줄게. 여기서 그냥 우리 덮자. 그랬는데 연락이 없었다. 그러니까 소속 상관들 그 같은 지청 안에 있는 상관들은 야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사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 그 사무감사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처리를 잘했냐를 감사를 하는데 이분께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상도 받았고 두 번 받았답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2번이나 받은 전력이 있는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적을 받고 그리고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난 거죠. 근데 인사 불이익을 당한 거죠. 네, 그렇죠.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우병우 대학교 1년 후배예요. 연수원 1년 후배.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 실패한 연수원 20기. 소년급제. 그리고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에요. 네. 주범 중에 하나. 우병우 직계라인. 제일 잘 나가는. 봉도사 정치 AI 같아요. 그리고요. 보세요. 이 성추행할 때 이게 자꾸만 50이 넘으면 뭐 아주 뭐 나이 들고 지긋한 이런 분이 성추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성추행할 그때 당시에 나이 44살 새파란 어린 XX가 그것도 그런데요. 저는 어제 인터뷰에서 좀 끔찍했던 게 그 검찰청 내에서 성폭행도 있었는데 그 성폭행 당한 여검사를 잘 나가는 검사 발목 잡는 꽃뱀이라고 비난했다는 거 듣고 이것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폭행도 있었고요. 그렇죠. 서검사가 쓴 글을 보면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으면 잘 나가는 검사 발목 잡는 꽃뱀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2010년대에 또 굉장히 큰 스캔들이 있었던 여검사 연루 사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저희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인데. 다 밝히세요 지금 여기서. 아니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개적으로 남자 검사들이 있고 여자 검사가 있는 데에서 변호사들도 있었고 여검사 한 사람이 도저히 여자로서는 겪을 수 없는 일을 겪었는데 그것도 그 위야무야 넘어간 사건도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여검사들 엄마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엄친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험 붙어서 검사가 됐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 정말 더 분통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 그 당사자들은 안태근 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검사가 최규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 의원이시죠. 이건 이게 덮고 말고 할 게 없다. 왜냐하면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자기는 몰랐다. 아니 그러니까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모르고 지은 범죄는 더 큰 잘못이라고. 아니 법률 용어도 있어요.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여검사가 이렇게 당할 때 보통 작업장에서 공장에서 정말 힘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얼마나 당할까. 맞아요.
그리고 이 아까 그 꽃뱀 프레임이요. 이거는 모든 뭐 검찰 조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약간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 미투 캠페인 한국에서 그 촉발됐던 맞아요. 그 한샘 사건 그 사건도 처음에 그걸 문제 제기했을 때 회사에서 회사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냥 좀 덮자라고 했던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신입사원이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라고 했는데 휴직을 갔다 와서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꽃뱀이 건드렸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 친구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터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네. 성추행을 가했던 안택은 그다음에 여상규 이 사람들이 이 서지현 검사의 명줄을 쥐고 있는 인사권자들이에요. 네, 여기 여상규는 아니고 근데 여상규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뭐 하도 문제들이 많으니 이게 뭐 여상규 의원은 고문. 다음 얘기해야 되는 1613님 저는 어제 저는 서지현 검사 인터뷰 보면서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고란 기자도 울었어요. 서 검사님 절대 그만두시면 안 돼요.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상화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도도 안 됐을 거예요. 만약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면 보도도 안 됐어요. 네. 보도되면 그 기자 불이익 당하죠. 한번 보도해 보세요. 불이익 줄 테니까 이랬을 거예요. 조은채님 일반인이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텐데 현직 검사는 이슈가 되는 듯 용기 한 표 드립니다. 이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이 그 뭐랄까요 공개 이게 이제 많은 여성들의 또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는 이걸 그냥 넘겨서 안 되는 게요. 서 검사도 이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됐던 미투 운동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미투 운동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럼 그 전에는 이슈화가 안 됐을까? 외국에서는 그것이 들고 나와졌을 때 형사처벌도 됐었고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조치가 바로 가해졌었거든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저는 그거를 분수점이 되는 게 서검사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억울한 여성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만약에 서검사 사건이 위야무에 덮이잖아요. 앞으로 더 억울한 일 당해도 이제 여성분들 못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렇게 검찰 처벌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공수처 이것 때문에도 공수처 얘기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이슈 여상규 의원 국회의원 좀 박탈해 주세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이 지금 계속 이슈가 이분 됐잖아요. 민주당 분이에요? 아니요, 검찰이 지금까지. 아니 여상규 의원. 여상규 의원이요. 자유한국당. 말씀드릴게요. 그럼 야당이면 야상규이지 또 여상규.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저 얘기 안 할래요.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토닥토닥. 예. 용기를 줍시다. 토닥토닥. 지금까지 이제 검사 얘기였는데요. 이 검사들 이 게시판 검색어 1위를 하기 전에는 판사인 여상규 판사 출신 여상규 의원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법원이 검찰에 밀렸네요. 네. 예.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된 거냐면 여상규 의원이 지금은 국회의원이고 삼선 의원입니다. 근데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1심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내렸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무기징역 사건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죠. 1987과 같이 조작된 간첩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를 했는데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로 풀렸어요. 물론 18년을 살았잖아요. 감옥을. 18년 이분 23년 살지 않은 그 정도를 사셨어요. 사실 지금은 그때 당시 당했던 고문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고 기억 상실증도 있을 정도인데 그 아들이 그때 당시 끔찍했던 일 같은 것들을 다 뭐에 증언을 했냐면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아버님이 이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당했는지는 제가 말로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뭐 끔찍한 일이라서. 근데 그거를 이제 취재진이 여상규 의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했는데 이분이 재심으로까지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웃기고 있네 이 양반이. 내가 그때 재판이 일주일에 10몇 개씩 처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는 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요. 일본에 갑자기 소개시켜 준 일화가 생각나는데 일본 사법부에 굉장히 그 어떤 신화라기보다 그 사법부의 전통을 지켜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일본의 법조 초기에 판사 한 분이 자기가 1심 재판 때 재판을 잘못해서 한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처벌한 걸 알고 거기서 법복을 벗고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평생을 참여하면서 법관들의 문제점에 관한 글을 계속 일본 사법부에 써서 보내셨던 일화가 있거든요. 자기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재심인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때 1심 법원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재판이 너무 많은데 이게 고문 때문에 한 건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집안은 풍지박산을 내놓고 멀쩡한 사람이 20년 가까이를. 근데 안태근 국장이나 이 그 여상교 의원 같은 사람들은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불교 적폐의 원인이 돼요. 근데 저는 이 여상교 의원의 그 반응을 보고 진짜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님도 당해보셨겠지만 이 고문이나 구타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찰서나 뭐 어디 끌려가서 그게 평생을 가는 고통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깜짝 놀라잖아요, 자다가.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 시위 주동하고 들어갔을 때 경찰서에 끌려가서 하얀 방에 방치됐어요. 그게 얼마인지 저는 모르죠. 그때 공포가 제일 컸어요. 차라리 들어와서 때리면 좋아. 그런데 하얀 방에 방치된 고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지고 가는 상처인데 야 당시에 검사는 뭐 반응이 여러 개 나왔고 이근한의 경우는 뭐 지금 저기 전도하고 다니시잖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척하고. 판사가 이랬다는 게 그래도 그때 어쨌든 판사는 좀 피고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공안 사건의 관계자들 특히 납부거부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고문당하거든요. 판사 앞에서 막 울부짖어서 판결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들어준 판사들도 있었어요. 최후의 보루라 하잖아요, 양심에. 최후의 보루란 얘기를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했죠. 검찰이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나서서 이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그 우병우가 적폐 표적 수사의 아주 대명사 아닌가요? 그런 거 잘하시는 걸로. 그걸 자기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보복을 당하고 있으니 이제 법원이 나서서 나를 구제해달라고 어제 최후 변론에서 얘기했죠. 그건 마치 최순실 씨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디 갔냐라고 외치던 모습과 비슷하네요. 고문 얘기는요. 저희 집안에도 이제 광주 사건 관련해서 고문을 당했고 지금 이제 유공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겪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지하철 자동 판매기지만 지하철 표 판매하는 분 있잖아요.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이제 유공자로 소원도 받고 표 판매원이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수십 년이 지난 뒤인데도 저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걸 머릿속은 아는데도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손발이 마비가 돼서 그냥 주저앉았대요. 거기 개차하고에. 굉장히 강하신 남성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집안 어르신이 그럴 정도의 상처를 남기는 게 고문이에요. 아니 고문까지 안 가더라도요. 이렇게 그 밀폐된 공간에 우리가 밀폐된 공간 1평짜리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요. 거기가 갇힌 곳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벽에다 등을 안 대요. 그래서 문득 벽에 등을 대면 깜짝 놀래요. 근데 지금도 음식점 가고 벽에 등이 닿으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벽에서 등을 띄워요. 그런데 그 징역 살면서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고문을 당하면 옛날에 그 민중문화운동 하던 선배들은 그 국정원을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예민하니까 예술가니까.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은 하얀 방에 놓다 그러잖아요. 하얀 방에 놓아갖고 너무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수도가 있으니까 수돗물을 틀면 하얀 물이 나와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 빨간 방으로 옮기고 또 물을 틀면 빨간 물이 나와요. 파란 방으로 옮기면 파란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돌아버려요 다. 그런 고문을 당해요. 아니 상상이 돼요? 너무 놀라갖고 머리를 적시는데 빨간 방에 들어갔고 그러다 눈을 딱 떠니 피가 떨어지고 놀라갖고 기절했는데 보니까 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색으로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술하는 사람도 민감해갖고 더 빨리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갖고. 아니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지만 그랬잖아요. 그때 선오리온 사건으로 고문당하고 나오면서 완전 인간 백정이었다. 그 놈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고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근한 정도는 고문치사로 워낙 징역형도 받았고 사회적으로 비난도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름 고생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재심으로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든 사람들인데 국가에 공세웠다고 표창받았어. 서운 유공자로. 그러니까 고문 한 사람도 고문 당한 사람들도 다 유공자랍시고 지금 혜택 받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고 뭐 대출 받고 이럴 때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김근태 의장님도 전기고문 받고 잠시 쉬고 있는데 고문하던 당사자들이 그리고 아이들 그 대학교 입시 학교 성적을 서로 말을 나누고 있는데 그 순간에 더 공포스러웠대잖아요. 악마의 일상성.
저 사람들도 악의 평범성. 마치 평범한 악마의 평범성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휴. 근데요, 제가 놀란 건 또 김기춘, 안강근 그리고 특히 황우여 의원도 판사 뭐 비슷한 일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 받아갖고 법정에 쓴 사람들이 고문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외면한 거죠. 근데 황우여 그 의원은요, 되게 부드럽고 평소에 만나면 그러셔요. 그래서 또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개인적으로도 예. 친하게 지냈거든. 또 황우여 이분이요 왜 그런 관계 우리하고 연이 있냐면 김근태 의장과 그 서울대 동기 동창이에요. 그 친구예요 또 둘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단할 때 그때 당시 시대상에 비춰봤을 때 용기를 내서 이건 정말로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도 좀 있었으라고 저는 봐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처해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기록들 같은 경우 요즘보다도 그때는 피고인들 잘 안 봤거든요. 그냥 기록만 보고 재판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위에서 그거를 실제로 엮어낸 사람들 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간접단 사건 몇 개를 만들어냈거든요. 본인이 지시했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과정으로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법원의 판사들은 비겁하지만 눈을 감았다고 한다면 이 위선들은 위에서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래요. 아니 그때 그 뭐죠? 최승호 PD가 만들었던 그 공범자들 말고 그 전에 자백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온 기록만 해도 75년서부터 79년까지 그 국정원 대국 무슨 국장을 했었잖아요. 김기춘 씨가. 그때 제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조작한 것만 23건이에요. 그게 지금 재심에 올라가고 15건이 무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황우여 전 의원이 제작진에게 보낸 문자. 이연치를 모른다. 뭐 예의를 좀 지켜줘라. 지난 판결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판결로 말하는 것은 언급 안 하는 것이 지켜내려는 불문율입니다. 그럼 재심 청구는 왜 합니까? 저는 법원이나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제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핑계를 대냐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법원을 자꾸 흔들어대기면 사법 체계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들도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지 그 다음부터 신뢰를 하죠.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사법 체계를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 근데 아닌가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왜 판결을 자꾸 뒤집고 하면 이게 법원의 권위가 사라진다. 반대라는 거죠. 아니 고문이 일상적으로 그 저질러졌던 그 사회 사실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형법 내지는 재판, 형사소송법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고문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검사도요. 왜 검사 따로 놓고 판사 따로 두냐면 고문하지 말라고 뚜기를 따로 놓은 거고요. 법정에서 우리 증인신문 하지 않습니까? 구두로 서류를 안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도 그 서류로만 꾸미다 보니까 꾸며내가지고 오기 때문에 증인신문 하는 거고요. 증거재판 하는 이유도 옛날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 매우 차라 바르대로 말할 때까지. 그래서 그걸로는 재판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때문에 지금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문과의 싸움의 흔적인 거예요. 그렇죠. 기록인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의 핵심이에요. 공판 중심주의. 네. 이현재 대법원장이 얘기했나요? 검찰의 공소장을 집어던져라. 그거는 이현재 대법원장이 아니라 누구였었죠? 양승태 이전에 누구였죠? 갑자기 왜 이용환 이는 맞아 이 대법원장.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이용훈 대법원장. 검찰의 공소장을 집어던지고 그거는 이제 검찰의 공소장은 민사 사건에서 검찰 공소장만 갖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또 검찰이 오해해서 우리 수사 기록을 왜 집어던지라고 했냐? 그래서 또 법원하고 싸움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로 가는 게 검찰이 수사하다가 혹시 고문했을까 봐. 그렇죠. 직접 보고 판사가 판단하라는 거였죠. 자, 다음 이슈. 신의 직장 기관장들은 신의 능력자 또 채용 비리가 공공기관에서 이게 사실 그 여기서도 화제가 됐던 강원랜드 그 비리 사건 등등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아예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그리고 유관단체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더니 전체 80%에 달하는 900여 곳에서
이 역의 기관에서 4,800여 건의 채용 관련 지적 사항이 쏟아졌고요. 여기서 일단 징계, 문책이 필요한 비위만 255건이고 수사 의뢰가 109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38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게 되게 만연했다는 얘기인데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일말에 약간 그런 기대는 있었어요. 이게 강원랜드나 뭐 가스공사 등등 나왔던 터졌던 곳에만 국한됐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으나 역시나 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전수조사했더니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나왔어요. 80%면 다 나온 거죠 거의. 그리고 이게 유형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이 배수 조정.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에서 뭐 20배를 뽑아가지고 그다음 면접에서는 뭐 5배를 추려서 이렇게 최종 뽑는다. 이 배수 조정 기본입니다. 넣고 싶은 사람이 그 배수에 못 들면 서류 전형이 만약에 20배였다 그러면 30배로 늘리는 겁니다.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아, 면접에서 끌어올리려고. 네,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그 케이스 중에 하나는 뭐 유형을 제가 3가지로 분류해봤거든요. 첫째는 이제 몰래 뽑기. 우리 기관의 채용을 그 구직자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건데요. 이른바 이순신 채용이죠. 네. 우리의 비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네. 이게 이제 그 아라뱃길 관리하는 워터웨이 플러스라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직원 3명을 뽑으면서 채용 공고 서류 전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고위 인사가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들만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유형.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역시 공단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열심히 매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사람 뽑는지 안 뽑는지 알 수 없는. 그거 보나마나 딱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자기가 지정한 사람 그 신청 얼른 내렸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미리 뽑기. 소위 말한 내정이라고 하죠. 아예 다 정해놓는 거죠. 근데 되게 황당한 게 이 한식진흥원이었는데요. 서류를 내지도 않았는데 합격을 한. 한식진흥원? 네. 한식세계원? 그거는 두 번째 유형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선행고용. 선행고용. 네. 세 번째. 세 번째가 그 특정인을 위한 패자부활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그 배수 조정 같은 건데요. 네. 그래서 한국원자력의학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은 다음에 계약직 사원의 무기직 전환을 심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사를 했더니 좀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나서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라. 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패자부활전이네 진짜. 네, 채용을 반대한 인사위원들을 면접관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이제 마지막 유형은 무슨 유형인지 아세요? 패자부활전이 아니에요. 네. 골든벨 유형. 근데 우리가요 이전에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취업 비리. 근데 네. 그때 피해자를 구제할 길이 없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비리로 채용된 들어간 사람들을 네. 쫓아낼 수가 아웃시킬 수 없다. 없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역시나. 300명 정도를 네. 아웃시키겠다고 오호. 발표한 거는 고무적인 것 같고 그거는 또 피해자를 구제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또 모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앞서서 문제가 됐던 데가 아까 강원랜드하고 가스공사 그리고 우리은행 있잖아요. 관련돼서 그 부정 합격 의혹